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국민은 민생의 고단함에 힘겨워할 때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과 검찰개혁을 책임진 역할을 맡은 이유로 조국 장관과 그 가족까지 혐의만으로 과잉 수사, 피의 사실 유포 등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은 멀어져가는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몰두하여 장애투쟁과 삭발투쟁으로 올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실망으로 가슴이 먹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와 검찰이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민생을 살피고 촛불민심,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시급히 이루어 국민에게 아픔이 아닌 희망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서초동을 가득 메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맺힘을 보셨습니까? 지금 PPT 화면에 떠 있습니다.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개혁의 열망이 또 다른 촛불혁명으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고 느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5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검찰이 본연의 영역에 충실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추천되고 청문회 과정과 또 임명과 현재까지의 검찰의 활동 행태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피의 사실 유포 등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조국 장관이 후보자부터 장관 임명 이후까지 이를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수사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윤석열 검찰의 수사 정치의 일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본인들은 타이밍 정치라고, 타이밍 수사라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타이밍 수사가 아니라 수사 정치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데 이 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국회 또는 정부가 중요한 검증과 인사 과정에서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요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며 또한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의 50일간 가까이 과잉 수사, 인권 침해 수사,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관이 저렇게까지 당하는데 일반 개인은 어떻겠냐? 국민이 이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표를 보십시오. 언론에 따르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하고, 또한 유례없이 지난 50일 동안 70여 건을 압수수색했고 지금도 압수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정농단 시절에 70일간 4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고 분노해서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촛불 들고 나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찰이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권력의 집행이란 건
의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속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그런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 과정이 거의 실시간 생중계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수사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21년을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취재 역량이 좋아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압수수색 하는데 미리 기자가 가 있다든가 하는 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몇 가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특히 11시간 동안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반인륜적 강압적 수사였습니다. 이것은 정책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수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저지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총리께서는 이미 과잉수사 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도 이후에 알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정보통을 통해서 소위 정보통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부인이 기소된다고 확정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다든지 그 이후에 청문회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장관 부인이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렇다면은 검찰 내부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정치 검찰과 자유한국당 간의 수사 기밀의 내통을 넘어 부당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범죄 행위에 해당하겠죠? 사실이라면 범법입니다. 총리님, 총리실에서도 공직기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관련한 헌법과 정부조직의 규정에 따라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수사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기강에 해이가 있다면 검찰이 하더라도 총리실에서 갖고 있는 법적 근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법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준비는 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고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해두되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검찰 개혁 방안이 확정되고 시행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검찰은 놀랐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 내부에서 특정 정치 세력과 수사 기밀을 가지고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서 부당 거래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핵심의 또 하나가 검찰 내부 봐주기 수사 관행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검찰 내부 비위 사건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고발 수사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선 공정성에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법무부 주관 부령과 훈령을 개정한다면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 또는 경찰로 하여금 이런 것도 고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를 통해서 훈령과 부령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 앞에
겸손하고 민족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 수렴을 해서 국민의 신뢰받는 권력기에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제시했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법무부 검찰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도 각별히 준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챙기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검찰개혁 특별회를 오늘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기구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당정협을 통해서 신속한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남기 부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에서 현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는 경제 위기라는 용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좀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그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무분별한 위기론의 확산은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경제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구체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 컨티전시 플랜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 되찾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가 불확실할 때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적 재정 추진 양상을 선진국가라든지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자유한국당은 민분원을 내세우면서 포퓰리즘 정책, 정부 만능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선진국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 상황에 있어서도 민간 투자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년도에 확장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장 기조를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저도 확장 정책을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근데 일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비판하는데 과연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의원님, 저희의 재정 건전성은 뭐 저희 스스로의 얘기보다도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국가 채무가 40%를 넘지 않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여러 OECD 국가 멤버 컨트리들의 비중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에서도 경제 상황 관리는 물론 이러한 팩트의 전달과 홍보에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 전환을 계기로 9.13 대책이 실패했다. 이런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13 대책은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단 분양 시장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실수요자가 분양에 당첨되는 비율이 과거 정부에서는 74.2% 수준이었었는데 97.3%로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고 또 그
1년 동안 그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에 있어서 마이너스 1.24%로 상당 기간 동안 30주가 넘게 하향되었습니다. 하향 안정화 상태였습니다. 아직 소폭이긴 하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3개월간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서울의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들을 면밀하게 본 결과에 따르면은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이 기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에 있어서의 민간 분양 시장에 있어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입법 예고는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수렴 절차가 지금 다 끝났고요. 곧 규제개혁 심사 또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10월 말쯤이면은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앞에 또 야당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를 했었던 기간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시기에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연평균 0.37%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2015년에서 18년까지를 보게 되면은 상승률이 5.67%여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가 훨씬 더 시장이 안정적이었다고 결과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실효성이 있다. 네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저 정부 내 경제부처와의 무슨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일부 보도가 있는데 당연히 협의하고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녹실 회의라든가 부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선은 네네. 불확실성이고 또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고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중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시행령 개정은 10월 말쯤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의결을 거치는 것이죠. 네네. 그럼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시장 상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결정될 것으로 많은 보입니다. 협의를 하셔야겠죠. 네네. 시장 상황과 또 당과 또 정부 내 또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의 협의. 상황은 또 봐야 됩니다. 예. 이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데 가서 여러 가지 그 손해와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체적 계획은? 저희가 지정 대상을 선정할 때 있어서는 그 지역에 분양 그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선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이 하는 GTX B노선 당초 예타가 연내였는데 8월 20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앞당겨진 과정과 배경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에서도 보여주듯이 우리 윤관석 의원님께서 국토위 간사로서 예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도권 교통명리에는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특히 B노선은 늦게 됐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중추만 구축도 중요하지만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노선의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인천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제2경연선 광역철도 사업에도 많은 관심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기본구상을 발표할 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 문제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 기구를 통해서 지난 7월 12일 날 택시 월급제 도입과 카풀 시간 제한 관련법이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의결을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규제역 신용 플랫폼 택시에 대한 안착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카풀 문제로 시작된 택시 혁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 윤관석 간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택시 월급제 또 카풀 시간 제한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법이 합의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플랫폼 택시에 있어서 3가지의 요령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담은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택시 관련 업체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협의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전체 회의를 2번 했고 부분별 간담회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10월 중에 제출할 계획인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주셔서 우리 택시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과 공유경제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민교통편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원 여러분, 본의원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정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민부로는 어리석은 당리당략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사정치와 부당거래, 제 식구 감싸기, 피의사실 무분별한 유포를 중단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토요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의 민심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로 나서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윤관석 의원 잘하셨어요. 다음은 경남 양산 갑주실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